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탑10 황순욱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인 오늘도 10가지 소식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5월 22일 화요일 뉴스탑10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 전문가 4분 나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명쾌한 해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의 차이, 팩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7년 동안 간을 지켜온 국내 판매 1위. 우루사는 간 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기준은 팩트입니다. 선택은 우루사입니다. 기미만 없어도 정말 달라 보이죠? 기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없어지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기미 치료엔 도미나 크림. 프로바이오틱스. 알아보면, 먹어보면, 경험해보면 듀우락은 달라. 대한민국 넘버원 프로바이오틱스 듀우락.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고를 좋다는 거 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 믿음도 가고 효과도 좋고 뭐 그런 거 없나? 나 회라민큐 하잖아. 아, 그 생약성분 승마가 들어있다는? 생약성분 사양승마 회라민큐. 갱년기 믿고 시작하세요. 회라민큐. 뉴스탑10이 오늘 준비한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5위로 꼽은 소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후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으로 다시 또 모이고 있습니다. 소더만 배치선, 탄약선이 부산항에 입항한 데 이어서 이번엔 정찰기들이 일본 가데나 기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부산항에 입항한 사전 배치선 소더만, 이 안에는 미군 2만 4천 명이 한 달 동안 소비할 수 있는 탄약과 무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정찰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략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지금 와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자정찰기 RC-135기가 또 한반도 주위를 두리번 정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월 초, 이달 초에 있었던 미국의 해상 초계기들의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저희 뉴스탑10에서 소개했던 RC-135S 그리고 조인트 스타스 또 있습니다. 조인트 스타스, 이 해상 초계기들이 공중에 떠서 북한의 불법 선박들을 주로 감시하는 역할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반도에 배치된 이 정찰기 시리즈,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해상 감찰보다는 육지전에 대비한 정찰기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포세이돈, P8 포세이돈하고 그 미국 거죠. 그리고 호주 거. 그리고 이제 캐나다 해군의 P3 해상 초계기가 와서 정찰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선박의 중국과 북한이 혹시나 해상 밀무역을 통해서 어떤 그 북한의 숨통을 이어주는 그런 그 해상 밀무역을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감시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오고 있는 이런 방금 이제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RC-135S 같은 경우는 탄도탄을 추적하는 전자전 정찰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E8 그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지상전을 총지휘하는 지상전 총지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전을 뭔가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RC-135 시리즈는 이 지상의 미사일 움직임 그리고 육상 무기들의 움직임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지금 육상군의 움직임, 지상군의 움직임을 주로 감시하고 있다. 이건 지금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게 북한의 탄도탄 어떤 그 세력들이 뭔가 움직임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키 리졸브 훈련, 또 독수리 연습 다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맥스 썬더 훈련인데 맥스 썬더 훈련은 항공기 훈련이에요. 그런데 지상전 훈련을 하는 이런 정찰기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내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북한이 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그런 쇼를 보여주면서 뭔가 탄도탄 관련한 어떤 그 토발을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네. 바로 RC-135가 탄도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도탄 발사 원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탄도탄 원점을 파악해서 이 F-22나 또는 각종 그 폭격기들에게 폭격을 지시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그 세력들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이런 것이 색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은 미국은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 기간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쓸 준비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색다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조금 더 늦추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벌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봐야 될 것이고 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북한이 현재 700여 개의 그 중요한 핵미사일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그거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걸 공격해서 부실 수도 있지만 네. 현재 사찰, 검증을 앞두고 북한이 혹시 핵탄두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미국이 전략 자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최근에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소더만 사전 배치선 탄약선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탄약선의 움직임과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자, 이제 조인트 스타즈나 RC-135 같은 것이 과거 어떤 패키지로 전쟁을 했냐면은 이라크전을 할 때 이라크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다량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스커드 헌팅이라는 작전을 했는데 바로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를 하면 RC-135가 그 스커드 미사일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인트 스타즈가 그 스커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있는 것을 탐지를 한 후에 그것을 지상에 있는 공군 전투기들에게 지시를 하죠. 그럼 가서 이제 바로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그걸 스커드 헌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그 패키지가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북한 지역에 폭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지상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드만 같은 경우에 24,000명의 전투원이 한 달 동안 작전할 수 있는 모든 탄약, 뭐 박격포탄부터 시작해서 총알, 그리고 뭐 자주포탄, 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24,000명의 전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3개 사단 정도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해도 전투원이 사실은 반 이상 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24,000명이 한 3개 사단 정도. 지금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전투원은 한 5,0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24,000명분의 한 달치 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들어올 이 병력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미 전략 자산의 움직임 지난주부터 뭔가 심상치 않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어떤 전략 자산들이 다시 한반도로 몰려올지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또 그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이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It would be a great mistake for Kim Jong-un to think he could play Donald Trump. So clearly the president's still willing to walk away. Well, there's no question. But look, it's we hope for better.
자, 김정은은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마라. 굉장히 단언적이고 노골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계관 제1부상에 북미 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대한 맞받아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지금 저 인터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굉장히 회의적인 의심을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어쨌든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에서 지금 그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 이런 위협적인 언사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회담장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나올 수 있다. 돌아서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클린턴이나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속임수를 하거나 놀아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속임을 당하거나 놀아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우리는 군사 옵션 같은 것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완강한, 강한 그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펜스 부통령은 최근 북미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리비아 모델, 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You know, as the president made clear,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I think it's more of a fact. Well, it never came off. 리비아처럼 될 것이다. 사실 북한이 리비아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판 목리까지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북한이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리비아처럼 될 것이다를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자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비아처럼 될 것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는 뭐냐면 리비아의 핵물질과 이런 것들을 미국이 다 가져가서 네. 실제 리비아를 비핵화한 것과 함께 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가다피가 민중혁명을 통해서 축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하는 리비아처럼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북핵을 다 가져와서 미국에 가져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나중에 그 이후에 민중혁명을 통해서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하. 이런 측면 좀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핵화가 된 다음에 완전히 민중혁명을 통해서 그냥 축출됐지 않습니까? 제일 지금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리비아 모델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하겠다는 리비아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핵을 전부 다 미국으로 가져오는 핵물질 이런 가져오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의미인데 지금 펜스 부통령이 경고한 것은 만약에 지금 북한이 이 회담을 하지 않으면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의 난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북미 관계는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들떠 있는 건 아니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기념주화까지 백악관이 이미 제작을 다 해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름은요 트립코인이라고 불리는 기념주화인데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왼쪽엔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 오른쪽은 김정은 위원장의 옆모습이고 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이 미소를 띠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요. 자, 지금 미국을 상징하는 별과 국기 그리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념주화 여기 보면 평화회담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슈프림 리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는 말까지 넣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말은 북한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스톡 평화회담이라는 말까지 한글로 적어 넣었습니다. 굉장히 이 북미 정상회담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화의 모습인데 글쎄요, 이거를 좀 너무 빨리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북한이 맥스 썬더 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갑자기 북미회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핵보유국이라 마치 핵보유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태도를 바꾸니까 미국 지금 굉장히 난기류가 형성이 된 상황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백악관에서는 정말로 약간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밋빛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도 가능하고 그런 식의 어떤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기념 주화가 다른 정상회담이 열릴 때도 비슷하게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이번에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도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철환 대표님. 예. 슈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라는 말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평화회담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새겨 넣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글자까지 동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다 적어 주었습니다. 예.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네. 미국과 북한 간에는 정말 전쟁하겠다고 막 우르렁 돼 있었고 정말 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 미국 내의 북한 전문가들은 거의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만 약간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미국 갔다 오니까 그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의 탈북자가 미국에 계시는데 네. 이분이 이제 미국과 계속 이제 긴밀하게 연기를 가지면서 상당히 중요한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북한을 다 잘 이해하고 있고 네. 현재 김정은의 전략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건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약간 희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런 주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약간 좀 이렇게 실망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앞서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이 좀 과할까요? 샴페인을 좀 먼저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기념주화를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열렸다 하더라도 합의 이루지 못할 것 좀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보면은 완전히 김정은과 트럼프가 대등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원해왔던 모습이 바로 저 동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슈프림 리더라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는 그냥 호칭이지 공식 직책이 아닙니다. 네. 공식 직책이면 노동당 위원장이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든 네. 결국은 체어맨으로 변력해야 맞거든요. 네. 그러면 체어맨 해야지 어떻게 공식 직책도 아닌 슈프림 리더라는 그렇게 멋있는 이름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붙여준 자체가 네. 김정은의 전략이 다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수건 사업처럼 원했던 대등한 미국의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아니고요. 미국 백악관에서 만들어준 기념주화에 이미 모든 게 실현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 직함도 아닌 최고 지도자라는 말까지 백악관에서 직접 새겨 넣어준 것이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미국의 언론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북한이 갑자기 돌변한 거라고? 아니야.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허세에 백악관은 그만 놀아나고 깨어나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이 치킨 게임을 한다라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큰 담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블룸버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야. 그러니까 썬더, 다그치기 전에 핵 폐기하라고만 계속 다그치기 전에 한 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아마 미국에 가서 한반도 전문가 한 50여 명을 만나고 온 분을 뵀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48명이 이 회담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단 2명만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마 미국 주류사회의 분위기는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실체를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회담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그렇게 한 번에 아까 주화 보았지 않습니까? 네.
되면 정말 조화처럼 모든 게 평화회담이 바로 이루어지고 저것이 이제 날개도진 팔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 타임즈나 이제 주류 언론들이 사실은 트럼프의 그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 왜 밑에 이야기 들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갑자기 전화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 내 폼페이오 장관이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얼그러지는 것이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종기 아마 그런 것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매우 불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쾌함을요 누구에게 표현을 했냐면요 바로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불만을 던졌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지금 그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서 북한이 사실상 항복하고 나와서 이번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현실은. 북한의 반응도 그렇지 않고 꼬이니까 이번엔 또 중국에다 화를 냅니다. 대북 제재 좀 잘해라. 북한 국경에서 최근에 구멍이 뚫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중국이 역발, 비핵화 합의,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는 반드시 그 물샐 틈 없이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중국에서 오늘 또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대북 공조 잘하고 있고 잘 이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면박을 주는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주에 북한이 북미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 변화를 보였을 당시에도 중국을 향해서 콕 집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things changed a little bit when they met with China. They met the second time. As you know, Kim Jong-un had a second meeting with China, which was a little bit of a surprise meeting. 자, 일단 최근에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고 북중 국경에서는 이미 부동산 경기 붐이 정도로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보도가 되자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한국 정도의 경제 지원을 할 것이고 한국 정도의 경제 번영을 시키겠다. 북한을 향해서.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식 개혁 경우보다 더 한 발 나간 이제 그런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게 북한을 도와주는 생각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북한 지도자가 생각하기를 이 트럼프가 정말 막 밀어붙여가지고 북한을 한국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중국식으로 가서 붙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중국이 파악을 하고 북한과 이제 약간 긴밀하게 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이 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지도부가 좀 너무나 빨리 북한의 경제 지원을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믿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기류를 아마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싸움인 것 같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북한의 돌변한 태도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내가 먼저 깨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다가 대고 김정은 그 위원장과 북미 회담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긴 만난다. 그런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과거에 행정부에서 했던 클린턴이나 부시가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란과의 핵협정 97%의 핵무기를 바깥으로 빼냈는데 그것조차도 충분치 않다고 깼거든요. 그게 오바마 행정부의 실수라면서 깼습니다. 그거 이상의 어떤 북한과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 그 북한과의 회담에 까다로운 조건을 집어넣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순위로 세 번째 이야기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대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먼저 보이라고 떠들기 전에 모든 형태의 도발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미 집권 초기부터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 이 시점에 논의되고 있는 단계적인 비핵화 계획을 이미 짜고 있었다는 겁니다. 5년 전부터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 미국 대통령 또는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이 5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그 계획의 시나리오에 그대로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 조엘 위트라는 그 북한 그 삼팔로스를 운영했던 그 연구원의 말인데요. 그 북한 그 당국자들과도 꽤 많이 만났던 사람인데 2013년에 그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가 이제 김정은 집권 2년 차쯤이었을 때 같은데,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그 핵경제 병진 노선, 핵을 틀어주고 가겠다는 그 노선을 바꿀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당국자들이 했다라는 아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북한이 2013년도에 준전 상태를 선포를 하고 꼭 전쟁을 할 줄은 막 그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켰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벌써 미국하고 이렇게 회담을 통해서 자기네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네. 기본 목표 자체가 이거 가지고 미국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과의 회담 시도는 91년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실 때도 있었고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합의 때도 있었고 2005년도 9.19 공동성명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핵무장력이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때는 거짓말이었고 이제는 드디어 핵무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이 꿈꿨던 원대한 꿈을 실현하겠다라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자, 지금 노선은 바뀔 수 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이 바뀔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만큼 경제 발전, 식량 문제 해결, 달러 부족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다면 그게 왜 그동안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됐던 겁니까? 실제 이제 그거는 첫 번째 북한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즉 핵무력을 고도화시키지 못했던 것들. 특히 이제 김정은 씨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핵무력이 완성이 됐고 ICBM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시간을 벌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오바마 정권이 이제 전략적 무시 전략을 했습니다. 즉 북한과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무시 전략을 했고,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면에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입니다. 핵무를 고도화하는 시간을 여유를 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핵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협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근데 저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북미 관계 개선과 체제 보장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말을 항상 이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제 보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라는 것인데, 인정하기 위한 전제는 뭐겠습니까? 결국 적대적 행위를 이제 중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철수해야 됩니까? 미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합적인 의미가 다 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미국 입장에서 저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체제 보장, 그래 체제 보장 해줄게 이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뒷면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전략 무기들 철수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5년 전에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내걸었던 조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5년 전의 조건들을 똑같이 다시 미국 측에 내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1년 차였고 또 장성택 행정부장이 사라질 때였는데요. 그때 장성택과 김정은 간에 노선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장성택 부장은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좀 얻자.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된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장성택을 무시하고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을 고려하지 않고 핵실험 버튼을 눌렀거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고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 여고는 원래 북한의 패턴인데 김정은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장성택 위원장 그 행정부장이 살아있을 때 장성택의 전략에 의해서 저런 전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결국 우리 측 취재단은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 영상을 먼저 보시죠. 오늘 당장 지금 외신 기자들이 공개 탑승을 하는데 저희 그 남측 언론인들은 지금 어떻게 탑승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당장. 예. 지금 당장에 내가 뭐 가능하다고 얘기는 못하죠. 뭐. 어쨌든 지금 당장 뭐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뻔한 거고. 예? 그렇지만 승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뭔가 파격적으로 뭘 좀 하는 것도 좀 있고 힘을 가지고 하면 좀 내일까지라도 기다려 보시면 혹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지. 어떤 별도의 뭐 방침이라든가 지침을 받으신 바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아니면 그 희망을 어떤 점에서 좀 뭔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북한 노동신문 기자 말은 아직까지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라. 희망적인 생각으로 한번 기다려보면 막판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글쎄요. 기대감을 자꾸 갖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내일 있을 행사를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개 나라 취재단이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중국, 영국, 미국, 러시아 거기에 우리나라가 남한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우리만 쏙 빠졌어요. 이 4개 나라 취재단은 지금 다 들어가서 내일 취재를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월 12일 날 북한 외무성이 공보를 발표할 때 거기 분명히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태영호 공사의 책자 문제하고 그다음에 맥선더 시비를 걸면서 한국을 이제 배제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북한이 현재 비핵화 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놀겠다는 겁니다. 핵 보유국끼리만 지금 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안 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찰도 앞으로 사찰단이 구성될 때도 한국 사람은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핵무기가 핵군축 회담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 남한 정부를 이용한 셈이네요. 그렇게 됐죠. 이제는 한국하고 한국이 중간에 껴서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까지는 한국이 필요했지만 미국 정상회담이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현재 물밑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이 끼어드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핵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갈 때 사찰단에 한국 팀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 접촉이 가능하고 또 북한 내부에 있는 휴민트들하고 접촉이 돼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면은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한국을 배제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김정국 실장이 굉장히 색다른 그렇지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일 오전까지 분명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오전에 북한 측에서 우리 남측 취재단을 취재하러 오시라 하면서 허락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수단이 보면 지금 그러면 베이징으로 다시 북한 비행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판문점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왜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이 저기 나왔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아무 조치도 안 받고 아무도 명단도 안 받으면서 지금 노동신문 그 베이징 특파원이 저기 나와서 우리 인터뷰에 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도 기자인데 참 안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한 것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약주고 병주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지금 북한이 완전히 문을 닫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 기자들 만나 저렇게 인터뷰할 걸 뻔히 북한에 다 보고되고 방송될 줄 알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북한 기자는 절대 개인적으로 저런 이야기 못합니다.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 너가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좀 더 결정할 테니까 하루만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봐. 이런 식의 어떤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궁지에 몰려 있다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정말 이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건 전적으로 대한민국 덕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저렇게 배응망독하게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이거 안 된 일이고요. 아마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때 막대한 식량과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 혜택을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뭔가 안 오고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과도하게 북한의 민심이 남한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남한을 좀 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약간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아침까지 우리 취재단 어떻게 될지 여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불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으로 시작해서 홍준표 대표, 유승민, 이정미 각 당 대표는 물론이고요. 서울시장 후보 3인도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을 찾아 이제 불심 잡기 경쟁에 나선 모양새인데 글쎄요. 이 가운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아까 영상에서 잠깐 포착이 됐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의 모습이어서 조금 피곤해 보입니다. 뭐 어제 상당히 피곤하신 모양인데 사실 오늘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 생중계가 방송으로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이거든요. 특히 또 우리나라에는 뭐 종교적으로 보자면 불자들이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절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받아들이고 전국에 또 각지에 또 국회의원들 다 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사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심이 굳은 불자예요. 네. 어머님이 사실은 이제 매일같이 대구에서 동화사 가서 기도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유승민 대표의 모습과 바로 옆에 계신 홍준표 대표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사실 조금 이제 홍 대표가 이렇게 그 할 때 이게 좋으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옆에 있는 유승민 대표와 많은 비교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합장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유승민 대표와 옆에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긴 홍준표 대표 좀 대조적인 모습인데 유승민 대표가 워낙 또 이 불심이 깊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유승민 대표의 어머니가 굉장히 불심이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일화가 유명하죠. 그렇죠. 유승민 대표 뭐 스스로도 이제 불교 신자고요. 어머니인 강옥성 여사의 불심은 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죠. 특히 지난 2016년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찍어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모친인 강옥성 여사가 사찰에 가서 이 쑥떡은 승민이가 만든 거고 물김치는 그저께 밤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드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쑥떡 먹을 때 물김치랑 같이 먹으면 쑥쑥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건 쑥떡과 물김치라는 그 조합처럼
아들인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 화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제 발언을 아하. 사찰에서 한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정치와는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했던 그런 말이었군요. 자, 그런데 불심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대표가 유명합니다만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후보도 역시 불심하면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연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홍역을 앓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밤샘 기도를 해서 이제 본인이 나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해운대에 그때 이제 그 절을 지을 때 그때 이제 보시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 불교와의 관련성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나머지 본인이 개신교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실제 이제 불교를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특히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다 연등을 답니다. 또 절에 가면 다 연등을 달고 또 그런 데 대해서도 기도를 하게 돼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 후보 3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3등 후보 논란이 있었던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유일한 후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예 김문수 후보 자체는 언급을 안 하고 네. 나랑 그 안철수 대 박원순 요런 구도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안철수 후보는 바라는 마음을 깔고 아마 저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공식 선거운동 아직 시작되기 전이라서 분명히 그 단일화의 과정이 지금도 물밑에선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인적 단일화는 안 한다.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각하면서 뭐 여론조사에서 3등 나오건 말건 나와 박원순 1대1 구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이라고. 안철수 후보는요. 이 본인이 3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 때문에 3등으로 나오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소위 문바하고 태극기만 농축돼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있다 보니 제가 당연히 3등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론조사 조작 아니면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중랑구에 장미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파에 제가 둘러싸여가지고 100m 가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현장에 박원순 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서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바라본 이제 박원순 후보에 대한 그런 현장에서의 느낌이었는데 글쎄요. 지지율을 저희가 언급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근거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도표와 이 관련 내용까지 다 일단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사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이긴 한데요. 네.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그래요? 보여요. 사실 근데 안철수 지금 후보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인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이 양쪽 극단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정치 색깔이 아니라 중간지대 중도 보수 합리적인 어떤 판단하는 유권자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왔고 네. 실제 정치 지향점도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지는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결과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하. 지금 이거는 사실은 좀 과거에 이제 홍준표 지금 후보가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자체 여론조사만 이야기를 믿고 부정하고 계신데 안철수 후보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과연 글쎄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솔직히 이제 여론조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응답률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10%가 넘어가지 않으면 아예 발표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그렇게 낮습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통 몇 퍼센트 하나요? 지금 아까 보여준 여론조사 응답은 3.4%.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화를 한 100번 하면 3명 정도만 이제 응답을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 이야기나 안철수 대표 이야기가 좀 틀리지 않는 면이 실제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쪽 이제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아마 그
투표를 해보면 저것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5번째 이야기 저희가 오늘 3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루킹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만나보시죠. 드루킹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만남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에서는 송 비서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공세에 더욱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다면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정호성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나는 검사도 해보고 정치도 해봤지만 나 이런 검찰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뒤늦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나서서 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는 이런 검찰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이 관련된 검사들부터 잡아넣어야 돼요. 바로 어제였죠.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완전히 공개가 되면서 청와대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야권의 공세는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또 송 비서관이 대선 이후에 휴대폰을 또 바꿨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아마 그냥 이제 일반인들도 자주 바꾸는 뭐 그런 차원에서 대선 이후에 핸드폰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놨는데 네. 지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야말로 최측근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건에 어느 정도 관련돼 있고 어떤 정도의 연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바꾼 부분이 과연 그러면 드루킹 김씨 측에서 여러 가지 홍보 관련된 부분을 김경수 전 의원과 주고받았던 것처럼 송인배 비서관과도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혹, 기타 등등의 많은 의혹들이 이제 그냥 제기가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왜 바꿨는지가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죠. 일단 청와대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 과거에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표 수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왔었고요. 이번 경우에도 탁현민 행정관처럼 사표 수리는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어요. 일단 뭐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혐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네. 청와대로서는 뭐 보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했더니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조사라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사라는 것 자체가 보면 뭔가 증거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해야지만이 뭔가 뭐 압수도 하고 뭘 해야지만이 뭔가 물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들은 수준의 그 이상의 조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 그리고 그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죠. 네.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고 특검까지 가는 문제인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지금 한 달 동안 보고를 안 했다? 아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조치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간의 돈 거래 의혹. 사실 무근이다라고 김경수 전 의원이 밝혔었는데 그 100만 원의 금일봉, 매크로 킹크랩을 시연하고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금일봉으로 줬다는 증언은 나왔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찰에 따르면 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와 관련된
녹취 파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것에 관해서 드루키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지에서 그 매크로 시연을 한 이후에 100만 원을 받아서 피자를 사 먹었다 같이 회원들끼리 네. 받았는데 그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경구모 회원들은 자신들이 뜻하는 바와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해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낀다고 하면서 이 돈 받은 것을 여러 번 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자라는 논의를 한 그런 녹취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과연 이게 어떤 얘기인지에 관해서는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죠. 경찰 조사 결과는. 자, 일단은 드루킹은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후보와 돈 거래가 더 있는지 여부가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 특검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버티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폭로를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더 얘기를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아마 드루킹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아하.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궁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수사에서 지금 변호인들이 다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드루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을 일단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어떤 경찰 수사보다는 오히려 특검 가서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폭발력이 있고 또 거기서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뜻을 은연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은 드루킹이 뭔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자기의 어떤 신변 보장 등등을 좀 거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아하. 솔직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위 소식 6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경찰의 경호와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통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모두 철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청원이 통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민단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원을 올렸는데 어제 출입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이철성 경찰청장이 일단 올해 20%를 줄이고 내년에는 전부 철수할 계획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경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원대로 사실 되면은 이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뭐 경찰청장이니까 안 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 텐데 법 개정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든 뭐 행정행위라는 것은 뭐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르면은 아직 그 경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안 하려면은 법에 근거해야 되니까 아하. 법 개정까지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어제 경찰청장이. 자, 그렇다면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돼서 법까지 개정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모든 예우가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경호의 예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거마저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네. 현재 상태라면은 그러니까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도 경호나 경비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개정이 돼서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경호 경비도 예를 들면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사실상 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경호 경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이제 경호 경비가 중단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률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외곽의 의경을 중심으로 한 이 경호 경비 부분이 축소되면서 그래도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개정이 되면 그마저도 이제 사라지겠죠. 자, 경찰청장은 일단 철수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법 개정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법상에서 보면요. 주요 인사는 일단 경호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좀 불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인사,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거 뭐 필요한 기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그리고 기간. 이제 주요 인사라고 돼 있는 부분도 어쨌든 이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주요 인사로 경찰이 완전히 이 사람은 주요 인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최종적인 그렇죠. 판단이. 그리고 또 이게 경호 경비에 관해서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왜 모든 예우를 박탈하면서 이거는 남겨놨느냐. 탄핵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신변의 이상이 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우 차원의 경호가 아니라 실제 경비가 필요한 상황도 또 동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이중으로 고민이긴 한데 아마 여러 가지를 따를 겁니다. 그간에 두 사람 경호를 하는 동안에 뭐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들이 특별히 있지도 않았고 이제 상황도 시대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아마 뭐 어느 정도까지 다 철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그 주변에 그 뭐 우범지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특별 경비구역을 쳐서 경찰을 자주 돌도록 지정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마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는 취하겠죠.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앞서서 지난달에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하는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당시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손명순 여사요. 7년으로 이미 다 끝나서 경찰 경호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끝나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만 계속 지금 4번째 법 개정안을 들고 왔어요. 7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우리가 2번을 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문제가 나왔을 때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김진태 의원이 이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 경호법상에 이제 이 계속 이제 4차례 걸쳐 이 기간이 연장된 게 사실은 이호 여사 때문에 계속 법이 연장돼 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박지원 의원이나 주로 이제 민평당 쪽 동교동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호 여사에 대한 이호 여사가 사실 예전부터 그 같이 경호하던 경호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헤어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경호를 연장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2월 달에 끝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법 개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공백 기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실제로 그냥 법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거는 위법 사항이다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를 두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법으로도 그 예외 조항을 규정을 해서 경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가 또 그걸 대통령 말을 그러니까 그 힘을 실어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조항에 보면 앞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주요 인물이라고 6항에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주요 인물에 과연 그럼 이호 여사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법제처에서 논란이 되는데 법제처는 대통령 말에 무게를 실어 줘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죠. 야당의 이야기는 그럼 이호 여사는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다 또 법을 해석하면서까지도 다 보장을 해주는데 왜 두 전직 대통령은 그냥 완전히 어떤 이 경호를 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 여사는 지금 청와대 경호처가 아직 경호를 맡고 있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이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뭐 경호법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양지열 변호사님, 누구는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맡고 있고 누구는 경찰이 맡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창면에서의 그 대통령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유지하는 걸로 본다면 이호 여사는 해당될 수가 있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자격을 박탈됐고 겨우 사면으로서 지금 어떤 죄만 면책받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직 대통령에서 예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경비 측면이 더 강화된다면 경찰 측에서 맞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7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6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만나보시죠.
많은 이들의 애도와 쏟아지는 숱한 미담 속에서 오늘 재계의 큰별 구본무 회장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구본무 회장이 생전에 실천했던 도덕 경영은 특히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본무 회장이 강조했던 경영 이념은 당당한 실력으로 1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1등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영 리더십은 그룹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반도체 산업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부터 꼴찌 LG 트윈스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순간에도 구본무 회장의 도덕 경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생전 구본무 회장이 가장 아쉬워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산업을 포기했던, 포기해야만 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997년 당시에 IMF 위기가 닥쳐왔던 그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LG 그룹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자산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이죠. 그렇죠. 백색가전의 네, 금성사 뭐 아시겠지만 그때 뭐 금성 TV도 있었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LG가 굉장히 일찍 뛰어들었습니다. LG 반도체라고 해서 당시 삼성, 현대, 이제 LG가 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0년도 초반 중반에는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많은 수익들을 했는데 이 반도체라는 게 이제 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호랑일 때가 있고 이제 불황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IMF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반도체 위기가 불황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즉, 잘 되는 데를 몰아줘야 된다. 빅딜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했던. 뭐 복합식 경영하지 말고 빅딜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는 뭘 잘한 걸 다 몰아주고 이걸 했는데 딱 그때 이제 바로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면서 삼성 반도체 이외에 현대전자하고 지금 LG 반도체가 다 적자였어요. 굉장히 큰 기업 적자였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늘을 몰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당시에 반도체를 현대 쪽으로 몰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구본무 회장을 청와대에 만나서 구본무 회장이 반도체에 굉장히 애정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나중에 또 이게 하면은 또 화랑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본무 회장이 대통령의 뜻을 알고 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얼굴이 확 화색이 돌면서 그럼 대입콤 인수를 뭐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LG 통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빅딜이 이루어졌는데 구본무 회장이 그때 정말 이 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 이후로 뭐 두문불출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삭혔고 정경련하고도 그때부터 거리가 멀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반도체 빅딜의 충격은 한동안 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반도체 빅딜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전국 경제인 연합과도 방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인연을 아예 끊어버릴 정도였는데요. 그 때문에 구본무 회장 전경련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경련은 저 헤리테이지 재단처럼 이 재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그냥 각 기업 간의 친목 단체로 남아야 됩니다. 그게 저 의견입니다. 자, 전경련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았다.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도록 주도했던, 판을 깔아줬던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앙금이 남아있고 아쉬움과 좀 서운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구본무 회장의 애정이 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99년 1월 6일 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구본무 회장이 만나면서 마지막 이른바 좀 거기서의談판을 시도를 하거든요. 구본무 회장이 반도체는 우리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기술력도 우수합니다. 계속 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이미 그 전에 정부 평가는 현대 쪽이 더 낫다라고 평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G 반도체를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구본무 회장은 이른바 LG LCD를 성립해서 LCD와 화학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면서 지금 오늘날의 이제 LG 지금의 LCD는 지금 세계 제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LG가.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또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구본무 회장의 아쉬움이 남아있는 곳, 큰 아쉬움이 남아있는 곳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야구장입니다. 소국장님. LG 트윈스의 전신이 바로 MBC 청룡 아닙니까? 저도 어릴 적에 파란색 용이 그려진 잠바를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직접 MBC 청룡을 인수할 정도로 야구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던 분이었죠. 그렇죠. 이 형제들이 전부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아요. 구본모 전 회장은 직접 MBC 청룡을 인수하는 그런 정도의 애정을 갖고 있고, 동생인 구봉는 희성그룹 회장은 전 KBO 총재를 또 지냈죠. 또 구본준 그 LG그룹 부회장도 현재 LG 트윈스의 구단주를 맡고 있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애정들이 많고, 또 동생이 구단주 맡으니까 형인 구본모 전 회장은 물러서서 그냥 동생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MBC 청룡 인수하고 나서 초대 감독을 이제 백인천 감독이 맡았는데, 그 당시에 뭐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좀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구단에서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야구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도 야구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근데 일단 야구는 웬만한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좋아했었던 그 시기인데, MBC 청룡을 LG가 인수해서 LG 트윈스를 창단했던 1990년도에 LG가 서울팀으로서 첫 우승을 차지했던 그 해예요. 그렇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했고, 사실 LG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 90년도에는 LG가 당시 꼴찌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연패를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구본무 회장이 굉장히 이제 백인천 당시 감독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선수들 당시 연봉이 보면 25%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는 25% 이상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선수들 불만이 많았고, 많이 열심히 성적을 올렸는데 불구하고 월급 인상 자체가 뭐 몇백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가장 먼저 깬 그룹이 바로 LG 트윈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구본무 회장이 그 야구를 전격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제 갑자기 연패를 하다가 연승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LG가 두 차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4년 다음이죠. 그 다음에는 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94년도에 또 한 번 우승을 하면서 정말 강팀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20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쉽게도 지금 계속 잠자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구본무 회장이 약속했던 두 가지가 아직도 지금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 구본무 회장이 이제 일본산 그 아와모리 소주 이것을 먹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 아와모리 소주를 내가 전부 다 풀겠다. 다음 우승 때 마시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우승을 했을 때 MVP 선수한테 줄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롤렉스 시계를 해외 출장용에 구입해서 우승하면 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20년째 그건 그냥 보관을 하고 있고 빨리 우승을 해야 저 소주도 먹을 수 있고 롤렉스 시계도 누군가에 줄 것 같은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서 그런 또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요, LG 팬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또 다른 팀 팬들에게는 가끔가다 이게 좀 LG 팬들을 좀 약올리는 용도로 또 많이 쓰이는 그겁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이 추구했던 경영이 축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른바 그 기술 경영, 연구 중심에, 그리고 정도 경영, 가치 경영,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런 부분이 이제 가치 경영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고객 중심의 가치 경영. 그러니까 선수들 중심의 어떤 구단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LG의 대표적인 경영의 방침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본무 회장이 오늘 영면에 들면서 곳곳에서는 아쉬움과 애도의 뜻을 표해 왔습니다. 이 와중에요, 인터넷을 포함해서 곳곳에서는 생전의 구본무 회장의 선행 또는 굉장히 털털하고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의 미담들이 수천 개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뭐 어떤 미담들이 그렇게 많길래 수천 개가 쏟아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 이제 여의도에 트윈타워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갔는데 좀 노신사가 좀 급하게 지나가면서 그 길을 스쳐 지나갔나 봐요. 비켜달라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웃었는데, 알고 보니까 구본무 회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 모습은 뭐냐면, 이 나이 드신 분이 이게 그 모노레일을 그냥 탈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일부만 특정 일부만 타게 돼 있는데, 이 더운 날 걷고 있는 임신부를 보고 이걸 좀 타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거의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수행원도 없이 그냥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다녔다는 거. 평소에도
뭐 아는 분들 누구한테 인사를 할 때가 있으면 먼저 명함 건네면서 이거 그냥 찌라시니까 편하게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명함을 건넸다는 겁니다. 근데 대기업 회장의 명함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네 아저씨 같았다. 그렇군요. 인터넷에서 뭐 20일 같은 경우는 관련 글이 한 6천 건이 넘게 올려올 정도로 일반 주변 분들에 의한 미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LG 구경,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아빠 손을 잡고 구경을 갔던 꼬마가 있었는데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그 꼬마애를 보고 본인은 이제 회사 직원의 아이인 걸 알고 꼬마 신사님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만나요 하면서 지갑을 꺼내서 용돈을 줬던 기억이 있다. 네. 이런 미담들이 지금 수천 개가 인터넷과 SNS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김경수 후보가 올린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래요?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국무부 회장이 같이 이제 평양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쪽에서 준 조그마한 밤, 알밤, 딱밤이라고 하죠. 아,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이건 북한밖에 없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무부 회장이 숲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떡하냐 북한에서 그 종자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 종자를 구해와서 화담숲에다가 그 종자를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 몇 그루의 나무를 이제 그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몰래 이제 김경수 의원을 불러서 아, 이게 키운 나무가 있는데 평소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내가 이 화담숲을 키웠다. 그렇지만 이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달줄 방법이 없어서 지금 봉하마을에 그 나무를 3그루를 갖다가 심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아무 표시 없이 그냥 심어놨는데 김경수 후보가 오늘 그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당시 왜냐하면 이게 또 혹시나 이제 이 국무부에서 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쉬쉬하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이게 국무부 회장이 키워서 주신 바로 딱밤 나무다라고 이제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국무부 회장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 SNS에 올린 글 중에 하나 그분도 올렸던데 예를 들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지금 끝났으니까 나오세요 하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차가 많으면 이쪽으로 오지 말고 건너편에 대세요 하고 본인이 직접 혼자 지하도를 건너가서 문 열고 혼자 타고 가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제 한 30년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 그런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거기에도 댓글들이 뭐 수백 건 달리면서 저도 비슷한 일 뭐 봤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번에 국무부 전 회장에 대한 재조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기업 오너 일가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갑질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반면 어느 재벌의 회장은 떠나면서 수천 가지의 미담을 남기는 사례를 보면 참 대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개의 귀족 또는 바다의 명품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식탁 위에 고급 식자재로 유명한 전복이 떠오르는데요. 이 전복이 요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최근 가격이 반토막까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금자가 붙은 감자에 금자가 붙어서 금자라고 하죠. 워낙 감자값이 비싸서요. 그런데 이 감자보다도 전복값이 저렴한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전복 생산량이 풍년이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감자 한 개 가격보다 전복 한 개 가격이 싸게 된 겁니까? 저게 이제 소매가 기준인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한 알에 2,000원 넘는 그런 그 감자가 팔릴 정도로 비싸진 반면에 전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풍년입니다.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양식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또 바다 상황까지 좋은 바람에 아주 그 생산량이 많아져가지고 작년보다 킬로그램당 이건 산지 가격 기준인데 한 4,000원 정도가 떨어질 정도로 이게 바다의 산삼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귀하고 영양가 많기 때문에 비싼 어떤 해산물 중에 한 개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민들은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약간 행복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싸게 먹을 수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또 이렇게
크게 싼 건 아니에요. 현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에 반영되는 데는 좀 시차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부로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지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싼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어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 때문에 울상을 짓는 어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어민들은 지금 현재 생산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복을 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비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산지에서는 전복값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데 사실 마트에 나가보면요. 그 현지 가격이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구조가 우리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3단계, 4단계 이렇게 거치고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바로 파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값이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인데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체감하는 부분까지 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런 전복 값이 실제적으로 소비자들도 굉장히 싼 값에 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좀 이 어민들 속이 탈 텐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좀 많이 사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전에 이 전복 같으면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이 큰 선물들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이제 굉장히 급감을 했고 또 이제 전복 양식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의 지금 산출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전복이 이제 장사가 되고 하니까 또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전복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같이 겹치면서 전복 가격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지금 이게 오늘 지방선거에도 솔직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완도잖아요. 네. 이 완도에선 지방선거의 지금 핵심 쟁점이 이 어떻게 하면 이걸 지금 많이 지금 팔 것인가. 이 쟁점이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특별 할인 행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지금 전복을 많이 사 먹으면 현지 어민들이 조금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중간 마진 또 챙기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현지 직거래를 많이 해주시면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싸서 못 먹던 전복 이번 기회에 한번 현지 어민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지금 완도에서도 직접 나서서 지금 한국전복산업연합회에서도 나서서 지금 할인 행사를 막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전복 갖고 좀 요리 다양하게 좀 해먹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요리 전문가에게 전복을 맛있게 해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복으로 파스타해서 드셔도 되고요. 토마토 소스에다가 전복하고 새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야채들하고 넣어서 찜하듯이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전복하면 쫄깃쫄깃한 살도 맛있지만 이 내장을 그냥 버릴 수는 없죠. 내장이 아주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이용한 요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냉장고에 짜투리 야채 있잖아요. 짜투리 야채 이렇게 그냥 채 썰거나 이렇게 썰어만 주시고 전복 자체를 전복 껍질에서 내장이 안 터지게끔 다 잘 이렇게 떼어내세요. 그렇게 떼어낸 다음에 전복을 통째로 넣고 볶으셔도 되고 아니면 슬라이스해서 볶으셔도 되는데 전복 내장을 안에 볶으면서 터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약간의 버터랑 소금 후추만 해서 볶으셔도 굉장히 감칠맛 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전복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껍질도 그냥 버리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껍질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요? 전복 껍질은 버린다고만 생각하시는데 탕 요리를 하거나 국물을 내실 때는 껍질을 같이 넣어서 오랫동안 끓여주시면 껍질 자체에서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오니까 껍질을 버리고 요리를 하지 마시고 껍질을 넣고 요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전복. 그렇지만요. 이 전문가는 전복의 잎부분은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모래처럼 좀 딱딱하게 씹히기 때문에 좀 먹기가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복의 잎부분만 제거하고 모든 부분은 요리에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전복 좀 이번 기회에 많이 사 먹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 네가 해야요. 할 수 있겠어? 계란을 다 깨서. 아이고. 아이고, 참아요. 엄마, 무서워. 가면 안 돼. 잔소리. 엄마, 밥 줘. 엄마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뒤지겠다, 이놈아.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연예인들 가운데 불심이 깊은 연예인들이 누가 있나 저희 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 최근에 드라마가 아닌 예능에 출연해서 솔직하고 담백한 화법으로 화제를 몰고 온 대표적인 불자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 엄마 고두심 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국민 엄마 고두심 씨가 최근에 예능에 나왔는데 굉장히 여기저기서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능 프로 자체를 많이 나오시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능 프로에 나왔어. 그러니까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고요. 나와서 한 얘기가 참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멜로 연기를 해보시고 싶다. 아하. 내 얼굴이 뭐 멜로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국민 엄마라는 표현을 받은 게 따뜻한 친정어머니 역할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아끼는 모습을 해봤는데 본인은 그래도 시어머니 역할은 또 싫으시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미지, 엄마의 이미지 이게 너무 싫어서 예능에 좀 출연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너무 단골로 오랫동안 너무 많이 해서 엄마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남들은 정말 국보급 국민 엄마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지만 당사자인 본인은 여자입니다. 천상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연기를 또 멜로 연기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밝힌 겁니다. 네. 자, 고두심 씨 새로운 연기, 특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사랑에 빠지는 멜로 연기에 대한 이 바람을 다른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하도 엄마 역할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자스러운 역할을 못 해봤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신인 때부터도 조그만 애기부터 딸린 그런 역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그냥 뭐 남편이 없어도 씩씩하게 막 마차 끌면서 막 그냥 달리는 엄마 역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 엄마도 여잔데 그러니까 약간 여자스러운 영화 그런 영화가 오면 더 좋겠죠. 네. 바람입니다. 고두심 씨가 근데 이 멜로 연기의 상대 배우로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하정우 씨라고요. 네, 하정우 씨와 뭐 많은 배우들이 파트너 해보고 싶어하는 정말 최고의 남자 배우인데 하정우 씨가 26살 연하예요. 26살 연하. 네, 그런데 이래서 이런 얘기를 밝히니까 주변에서 하정우 씨보다는 하정우 씨 아버지 김용건 씨가 어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용건 씨하고 6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는 배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두심 씨는 평생을 엄마, 친정 엄마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 멜로 영화를 젊은 배우랑 한번 해보고 싶다. 국민 엄마 이미지긴 하지만 반전 매력이 또 빛이 났던 작품들이 있어요. 보면은 드라마 사랑의 굴레 그리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탄생. 사실 뭐 지고지순한 여주인공 뭐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여성성이 좀 두드러졌던 그런 영화이긴 해요. 그렇죠. 가족의 탄생은 한 10여 년 전에 개봉됐던 건데 엄태웅 씨하고 같이 연기를 했던 작품인데요. 엄태웅 씨가 20살 연하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네,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두심 씨는 크게 나이 차이를 못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특히 89년도 이 사랑의 굴레라는 드라마는 이 유행어 정말 기억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뭐 노지현 씨하고 김민희 잘났어 정말 같이 연기했었는데 아주 캐릭터가 독특한 히스테리성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시는 중장년층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두심 씨가 하기 싫다고 얘기했다는 이 시어머니 역, 그 무서운 시어머니 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서운 시어머니 역 하면은 저는 얼른 떠오르는 게 탤런트 김용림 씨가 떠올라요. 김용림 씨. 근데 보면은 김용림 씨도 역시 불자 연예인. 불심 연예인으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요. 네, 이미지가 이제 무서운 시어머니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불자 연예인으로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불교 관련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시어머니의 악역을 많이 해도 오히려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제로 훨씬 부드럽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김용림 씨는 뭐 그런 역할이지만
고두심 씨 역시 결혼 전에는 불자가 아니었는데요. 네.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시어머니 따라서 뭐 경남 통도소라든가 운문사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네. 불자 연예인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근데 고두심 씨가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태도를. 왜냐하면 어머니 이미지, 엄마의 이미지 때문에 CF 광고를 또 엄청나게 찍었지 않습니까? 진짜 국민 엄마로 유명한 김혜자 씨와 이 광고 경쟁을 벌였었다고요? 조미료 광고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너무 잘 배를 이어서 조미료 광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에서 한 분은 김혜자 씨는 시어머니, 네. 고두심 씨는 이제 며느리 역할을 했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광고, 상대 경쟁 광고를 같이 오랫동안 찍었는데요. 뭐 김혜자 씨는 워낙 얌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시어머니 역할로, 네. 고두심 씨는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아주 지적이고 현명한 며느리 이런 역할로 이렇게 대결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탑10 9번째 이야기, 불심이 깊은 연예인들 이야기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 A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뒤에 수사에 활용한 정황을 단독 취재해서 보도합니다. 수사단은 추가 고발장을 받은 것은 관행이다라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고발장을 대필한 이유와 그 배경을 뉴스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잠시 후 방송되는 뉴스A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뉴스탑10 9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0번째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방송한 서울시장 선거 내용 가운데 하단 자막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름이 틀리게 나갔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뉴스탑10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10가지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